이제 교재를 좀 볼까요? 그 앞에는 개론이 나와 있고요. 그 뒤에가 이제 민법인데 130쪽입니다. 130쪽. 130쪽에 이제 법률행위 총칙해서 법률 관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1번에 법률 관계, 2번에 인간 관계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니고 가장 뭐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의 생활 관계에 관한 건데, 생활 관계는 크게 인간 관계와 법률 관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뭐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 관계라는 건 법률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법률 관계는 말 그대로 이제 법에 적용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그 오늘 저녁에 친구가 밥을 사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에 나갔는데 친구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저와 친구와 발생하는 문제는 인간관계일까요? 법률관계일까요? 인간관계죠. 친구가 저녁 약속 안 지켰다고 소장 작성해서 소송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법률관계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뭐가 발생이 되냐면 권리와 의무 관계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권리 의무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하고요, 저하고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관계는 인간관계일까요? 법률관계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사하고 뭐 어떻게 잘 지내세요 이런 얘기하면 인간관계겠지만, 일단 제가 여기 서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상은 법률관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실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는 거고, 저희는 강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음 주에 왔더니 휴강이라고 칠판에 적혀 있고요. 그 다음 주에 왔더니 종강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의무를 이행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권리가 있으니까 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권리가 침해당했으니까. 물론 그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저한테 하시면 안 되고 어디다가? 학원 측에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권리 의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법률 관계.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건 당연히 뭐만 공부하겠어요? 그렇죠. 인간관계는 공부하지 않고, 이런 말을 쓰는 것도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입문과정이니까 간단히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개념이 나오는데, 용어가 이제 생소한 용어가 나올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 여기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꼭 법률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그에 따르는 효과가 생기려면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근데 이런 요건이 갖춰지기 위해서 구성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법률 사실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건을 갖춰져야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위 이제 법규범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 법규범의 형태가 정언적 명령의 형태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법이 명령을 내리는 형태인데, 지금은 조건적인 명제라고 해서 뭐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요건을 갖추면 거기에 따르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 형법에서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너 하게 되면 그런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요건을 갖춰야 효과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떤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음식물의 재료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된장찌개를 만들어요. 된장찌개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해요. 된장도 들어가고 뭐 감자, 애호박 등등 이런 거 넣잖아요. 그럼 이런 거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맛이 나게 될 텐데, 그것이 효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법률 요건은 몇 개 이상의 법률 사실이 모여서 만들어지냐면 한 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이라는 건 어떤 건 한 가지의 사실이 바로 뭐가 될 수도 있냐면 요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떤 음식은 재료 자체가 바로 음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개 이상, 꼭 두 개가 아니라 한 개 이상의 사실이 모여서 요건을 갖추고
거기에 따라 효과가 생깁니다. 그럼 아까 우리 그런 거 봤어요. 갑이 을한테 야, 너 우리 집 1억 원에 살래라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 의사 표시를 아까 우리 뭐라 그랬죠? 청약, 약속을 청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1억이면 마음에 들어. 내가 살게 라고 승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청약과 승낙이 합쳐지면 계약이 성립이 돼요. 근데 이 계약은 사고 파는 계약이니까 무슨 계약이야? 매매 계약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갑이 을한테 야, 너 월급 얼마 줄 테니까 내 회사에 와서 일 좀 할래? 을이 좋아 라고 합의했어요. 그럼 이건 무슨 계약이겠어요? 고용계약이에요. 고용계약.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 야, 내 건물이랑 네 땅이랑 맞바꿀래? 을이 좋아 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뭐겠어요? 교환계약이 성립되는 거고 갑이 을한테 야, 우리 집이 비어있는데 너 월세 30만 원 내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살래? 을이 좋아. 이러면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럼 앞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계약이라는 이 법률 행위,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려면 법률 사실이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2개. 청약과 승낙이라는 게 합치가 되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은 2개 법률 사실로 만들어지고요. 그럼 계약을 매매 계약을 했으면 거기에 효과가 생기겠죠.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요.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 줘야 돼요. 이게 법률 효과로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것은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계약,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걸 소위 이제 우리가 권리가 변동되었다. 권리의 변동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권리의 변동은 그 원인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원해서 변동되는 경우,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법률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라는 건 내가 원해서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변동이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변동되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상속 봤잖아요. 상속이라는 건 내가 의사 표시를 해서 내가 원해서 상속이 개시가 되는 거예요. 법률이 정하는 거예요. 법률이 정하는 거죠. 이 법률 규정으로 변동되는 경우도 있고 법률 행위, 의사 표시로 변동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것은 주로 중요한 건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일까요?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일까요? 아까 우리 민법은 사적 자치, 개인들끼리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개인들끼리 알아서 할 수 있는 건 개인들이 원하는 대로 의사를 표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공부하는 건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 그래서 민법은 법률 행위로 시작해서 법률 행위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법률 행위를 보는데,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법을 별도로 공부하지 않으셨으면 법률행위 한다는 말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럼 법률행위라는 게 뭐냐면 법률행위의 정의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자, 정의를 내렸더니 더 어려워졌죠. 네. 가끔 이제 우리 공부하다가 그런 거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법률 용어 사전 같은 거 사서 모르는 용어 나오면 그거 좀 봐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거 보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법률 용어 사전 필요 없고 그냥 문맥 속에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옛날에 그 학창 시절에 영영 사전 가끔 보잖아요. 폼나니까 영영 사전 보는데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찾아보면 그 해설에 모르는 단어가 3개 더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이 용어의 정의를 봐서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시면 아, 이때 이런 말이 쓰이는구나라고 암기한다기보다는 체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법률행위라는 건 제일 쉽게 말하면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 계약이라는 건 누가 시켜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말을 쓰냐면 개념의 정의를 좀 넓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 우리가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 할아버지, 할머니. 나는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 삼촌과 여행을 가서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거 줄여서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가족이라고 하면 되겠죠. 아까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만 해도 15가지 계약이 있고요. 또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것들을 다 일일이 지칭하기 힘드니까 이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뭐라고 이름을 붙인 거냐면 법률행위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쓰지 않지만 법률행위라는 용어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아직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 법률행위의 제일 대표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는 일상용어로 쓰지 않는 용어들을 많이 좀 익혀두셔야 돼요. 우리 길 가다가 야, 너 어디가 이러면 나 법률행위 하러 가.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계약은 해. 계약하러 가. 이런 말은 써도 그러니까 용어를 좀 많이 들어두시는 게 11, 12월 달의 목적이고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공통적으로요. 이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가 들어가요. 그럼 만약에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지문에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있을 수 없다. OX예요.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있을 수 없다. 맞는 거야. 반드시 뭐가 들어야 돼?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그건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합니다.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꼭 들어가고요. 법률행위는 법률 사실이에요, 요건이에요? 요건이라고 써 있죠? 요건. 아까 이 법률행위는 뭐랑 같다고? 계약. 계약이면 법률, 요건이에요. 그러면 이 청약과 승낙이라는 건 의사표시잖아요. 그러면 이 의사표시라는 건 법률 사실이에요, 요건이에요? 사실이죠.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 그래서 법률행위란 한 개 이상의 의사표시라는 법률 사실을 필요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행위에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법률행위를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적 자치가 우리 민법의 지도 원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적 자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반드시 법률행위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의사표시. 내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럼 만약에 법률행위를 했는데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어요. 그럼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법률행위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반드시. 필수 요소에 하자가 있으면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청약과 승낙을 해서 계약을 이루어졌는데 청약이나 승낙이 잘못된 거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의사표시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그 법률행위도 역시 뭐가 되는 거냐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 엔진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자동차의 엔진이 고장이 났어요. 그럼 뭐가 고장 난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 난 거예요. 의사표시에 무효가 되면 당연히 법률행위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같은 말이구나.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같은 말이구나 라고 하면 돼야 안 돼? 똑같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법률행위는 법률 사실이에요, 요건이에요? 얘는 요건이고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필수 요소라는 것이지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이퀄 관계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행위랑 의사표시 중에 어느 게 더 넓은 개념이겠어요? 얘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의사표시 플러스 알파
또 다른 사실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쉽게 보는 게 혼인이요, 혼인. 결혼이죠. 그러면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갑이 을에게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뭐 합니까? 청혼하죠. 청혼. 이게 청혼이라는 게 바로 혼인의 청약이죠. 그러니까 을이 나도 좋아요 라고 뭐 합니까? 승낙을 해요. 그러면 혼인계약이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으로 의사의 합치를 하게 되면 둘은 부부가 돼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죠. 부부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혼인 신고를 해야죠. 그러면 이 혼인이라는 신분계약은 의사표시 외에 또 다른 것이 요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똑같은 건 아니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이외에 또 다른 사실이 요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개념 이해하실 점은 법률행위라는 건 꼭 뭐가 들어가요? 의사표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다른 거는 복습 안 하셔도 되던데 오늘 꼭 기억하실 점은 법률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의사표시.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교재 잠깐 볼게요. 그래서 131쪽에 법률행위의 의 1번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라고 되어 있고요. 2번에 보시면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의사표시가 들어가요. 2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본체 내지 구성 부분으로 하고 있으나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다. 똑같은 개념은 아니라고 했고요. 3번에 보시면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이지만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실이 요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에는 어떤 게 있느냐? 법률행위의 종류를 좀 볼게요. 그럼 법률행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냐면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의 방향과 수에 따라 구별을 하는데 첫 번째는요. 갑과 을이 서로 대립하는 의사를 표시해서 이게 합치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 이게 좀 전에 봤던 뭐겠어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승낙을 하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법률행위를 좀 전에 뭐라고 불렀어요? 계약. 계약이 있고. 근데 이 계약이 가장 대표적인데 어떤 법률행위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단독행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의사표시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표의자라고 해요. 표의자.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이 개정되면 전부 다 의사표시자로 다 바뀔 텐데 아직 개정이 안 돼서 표의자라고 하고요. 그럼 그 의사표시를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상대방이라고 해요. 표의자가 상대방이 있는데 그러면 단독행위는 이 표의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돼요. 계약이랑은 다르죠.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요. 합의가 돼야 돼요. 합의가 돼야 되는데 단독행위라는 건 얘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방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이때 단독행위는 두 종류가 있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눕니다.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가 있냐면 취소, 철회, 동의, 추인, 해제, 해지, 채무 면제, 상계 이런 것들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리고 이제 뭐 소유권의 포기 이런 것들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그러면 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굳이 뭐 달달달달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상대방 없는 거 빼고는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거 외우실래요? 없는 거. 없는 거는 지금 세 가지가 나왔어요. 유제포. 유제포.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유제포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자, 하나 볼게요. 갑이 있는데 을이랑 갑이랑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매매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면 갑은 사기당했으니까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법에서 사기당한 갑은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냐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이 사기당해서 사기쳐서 계약한 을에게 취소를 하게 되면 이 사기친 을이 승낙을 해야만 취소가 될까요? 일방적으로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게 바로 뭐예요? 단독행위. 그러니까 계약은 일방적이 아니라 합의하에 하는 건데 단독행위라는 건 합의하에 하는 게 아니라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로서 효과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가 어떻게 되면 도달되면 그때부터 취소가 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취소라고 서면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 취소의 효력이 생기려면 보냈을 때 생기겠어요? 도달이 돼야 되겠어요? 얘한테 도달되면 그때 효력이 생기는 건데 그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도달의 개념이 발생하지 않고요. 유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언. 유언이라는 건 우리 그 TV 드라마에서 보면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침상에 누워서 애들 불러다가 이제 한 말씀씩 하시잖아요. 야, 큰애야, 너는 우리 큰아들은 한 일도 많고 하니까 저기 서초동에 있는 건물은 네 거야. 우리 둘째 딸, 이 예쁜 딸 저기 강동구에 있는 그 토지는 네 땅이야. 막내는 형 누나 말이나 잘 들어 읍서 이럽니다. 이거 유언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그냥 당부의 말씀을 한 거고요. 이건 유언이 아니에요. 유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것은 소위 요식행위라고 불러요. 요식행위. 그러니까 요식행위의 반대말은 불요식인데 요식이라는 건 뭘 요구한다는 거예요? 방식을 요구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건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유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유언을 하려면 뭐 자필 증서나 구주 증서, 녹음 증서, 공정 증서 이렇게 5가지 방식을 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개인 금고에서 종이가 한 장 발견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내가 어느 대학교에 그때 100억이 좀 넘었는데 100억을 기부하겠다라고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우리 민법에 자필 증서로 유언을 할 때는 마지막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도록 돼 있어요. 서명하고 날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쓰긴 썼는데 마지막에 서명 날인이 빠져 있었던 거야. 그러자 이쪽 상속인은 뭐라고 하냐면 이 서명 날인은 없으니까 이 유언은 무효야라고 주장하고 그 대학교에서는 아무리 서명 날인이 없어도 그분의 의사가 담겨 있는 거니까 우리에게 100억을 줘야 돼라고 다툼이 생겨서 결국 대법원까지 갔어요. 상속인이 승소했을까요? 법원이 학교가 승소했을까요? 상속인이 승소했죠. 왜냐하면 유언은 뭐니까 요식행위니까 방식을 지키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법이 있고요. 아까 우리 재산법이 있었고 가족법이 있잖아요. 그럼 재산법하고 가족법 중에서 방식을 엄격히 요구하는 것은 재산적 행위일까요? 가족법상 행위일까요? 물론 재산이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하지만 가족법상 행위가 가장 신중한 의사결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족법상의 행위는 대부분 방식을 요구해요. 아까 혼인이 있었잖아요. 혼인 어떤 방식을 취하라고요? 신고.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법상 행위는 요식행위고
재산상의 행위는 대부분 다 분료식이에요. 방식은 필요 없는 거죠. 말하자면 구두계약도 계약이죠. 우리 매매계약 하잖아요. 매매계약. 그럼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돼요? 안 써도 성립할 수 있어요? 만약에 부동산 매매계약 할 때 계약서를 써야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매매계약은 요식행위가 되는 거예요. 방식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매매계약 해도 할 때 계약서 안 써도 된다라고 하면 불요식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구두계약은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에요.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요식 행위예요. 근데 계약서는 왜 써요? 나중에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입증의 방법으로 쓰는 거지 계약의 성립을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가족법상의 행위들은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방식을 지켜야만 성립하는 행위고요. 그래서 이 유언이라는 것은 이 의사표시가 얘네들한테 도달되어야 효과가 발생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상대방 있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 없는 행위.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누구에게 유언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상대방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하는 것은 그자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느냐 도달과 상관없이 생기느냐의 문제예요. 유언유증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느냐라고 물으면 그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거 도달돼야 유증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단법인 나오는데 사람. 우리가 법에서 사람이라고 하면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처럼 피가 흐르고 호흡하고 이런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단체에 법이 인격체를 부여한 것을 법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우리 같은 사람, 우리는 언제부터 사람이에요? 태아. 그러면 태아,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있잖아요. 태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법 제3조, 자, 시험범위 아닌데요. 민법 제3조에 뭐라고 규정이냐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런 말 나와요. 그러면 언제부터 사람인지가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법조문이라는 건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할까요? 간단하게 적을까요? 당연하죠. 민법 조문이 1118개인데 이거 세부적으로 못 적어요.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 학자들이 언제부터 사람인지에 대한 조문의 해석을 하게 돼요. 자, 제1설 진통설입니다. 진통설. 엄마가 진통을 느끼면 그때부터 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진통은 그냥 통상적인 게 아니라 출산에 임박해서 개방진통과 압박진통이 5분 단위로 반복되면 그때부터 사람이야. 제1설이에요. 너무 빨라. 아기가 엄마 몸 밖으로 조금 나오면 일부 노출설이에요. 일부가 노출되면 그때부터 사람이야. 아니야. 전부 나와야 돼. 전부 노출설이 있고요. 가장 늦은 시기가 뭐냐면 탯줄을 끊고 아기가 혼자 숨 쉬어야 사람이야. 독립호흡설이에요. 그럼 이렇게 학설들, 민법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학자들이 이렇게 학설을 제시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많은 학자가 지지하는 학설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수설이라고 불러요. 다수설. 근데 대다수의 학자가 지지하는 학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통설이라고 해요. 통설. 그러니까 이건 뭐 시험에 나올 얘기가 아니라 용어니까 한번 들어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 문제가 되면 법원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법원이 학설을 만들거나 또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학설은 전부 노출설이에요. 아이가 엄마 몸에서 전부 노출되어야 사람이에요.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요, 우리 민법은 조문과 조문의 해석에 대한 판례를 공부하는 게 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학설을 물어보겠어요? 판례를 물어보겠어요? 당연히 판례죠. 학설은 다수설과 소설을 구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소위 이게 다수설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 있는 민법학자들 다 모아놓고 손들어봐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학설로 시험을 내게 되면 소송에 휘말릴 염려가 있어요. 복수정답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대부분 다 뭐예요? 판례. 그래서 시험은 40문제 중에 30몇 문제가 전부 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공부할 때 개념을 이해하시고 조문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이 조문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있다면 뭘 공부하셔야 돼요? 판례. 판례를 공부하실 때는 개인적인 감정은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시험 볼 거잖아요. 뭐 이따위 판례가 다 있어라고 생각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은 판례의 결론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 학설을 기본적인 조문을 이해하신 다음에 판례를 보면 되고요. 이건 그냥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거고요. 자, 법인은 재단법인하고요.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이 있어요. 법인은 시험범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념만 보세요. 재단법인은 단체인데 뭐로 만들어진 단체요? 앞에 재산이 돈덩어리. 사단법인은 재산이 아니라 사원, 사람들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산의 출현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재단법인이 설립되는 것은 일정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설립되는 것이지 이 의사표시가 누구에게 도달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상대방 없는 행위로 보고요. 근데 사단법인은 재산이 아니라 누가 필요한 거예요? 사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런 법률행위 뭐냐면 어떤 공통적인 목적을 향해서 대립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평행적, 구심적으로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률행위 유형을 뭐라고 하냐면 합동행위라고 해요. 합동행위. 합동행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사표시에 따라서 구별하면 서로 대립하는 게 합쳐지면 계약, 일방적으로 효과가 생기면 단독행위고 그리고 대립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모여들면 합동행위. 예를 들어 사단법인을 만들려면 사원들이 모여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합동행위라고 불러요. 소유권의 포기. 제가 소유권을 포기한다. 뭐 누구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개념이 아니죠. 이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구별되셨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지금 제가 많이 적었는데 와 이거 이제 다 외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안 외우셔도 돼요. 나중 되면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올 거야. 자 여기서 채무면제 하나 볼까요? 채무면제. 채무면제는 제가 친구한테 1억 원의 채권이 있어요. 1억 원 빌려줬는데 야 돈 갚지 마. 채무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상대방이 승낙해야 면제가 되어 일방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계. 상계란 말 들어보셨어요? 받을 것도 있고요. 줄 것도 있어요. 그러면 퉁치는 게 상계예요. 예를 들어 제가 친구한테 100만 원 받을 게 있어요. 100만 원. 근데 제가 이번에 물건 거래를 하는 바람에 친구한테 100만 원 줄 것도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 받을 것도 있고 줄 것도 있으면 돈이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잖아요. 이게 상계할 상황, 상계 적상에 이르렀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상계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상계라는 건 서로 계산해서 퉁 쳐버리는 게 상계. 우리 쉽게 생각하면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손해배상할 때 전액을 배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깎죠. 무슨 말이 되셨어요? 그게 이제 과실상계예요. 상계라는 건 이렇게 퉁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있으면 상대방과 합의해야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다 적어놨어요? 단독행위. 그럼 상계할 상황 100만 원 줄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으면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야 없던 일로 하자. 돈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단독행위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따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나중 가면 상계가 자꾸 계약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게다가 뒤에 계자가 들어가가지고 계약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계는 계약이 아니라 뭐라고요? 단독행위. 단독행위. 지금 법률행위 종류를 세 가지 보셨어요.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그러면 단독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갑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니까 을의 승낙 없이 얘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겨요. 그럼 단독행위라는 건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법률이 정할 때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단독행위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매매 계약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취소. 이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취소라든지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만 하게 돼 있냐면 법률이 정했을 때.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사기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사기당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건 어디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에.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110조에서 사기 강박이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정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행위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할 때만 합니다. 소위 단독행위의 법정주의, 법이 정할 때만 하는 거고요. 그럼 계약은 합의하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계약이라는 건 법이 정해놓은 계약만 해야 될까요? 새로운 계약을 합의하에 만들어도 될까요? 그렇죠. 이건 어차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승낙을 해줘야 하는 거죠.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계약은 자유의 원칙이에요.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없고 법이 정할 때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우리 민법이 정하는 계약, 그걸 이제 전형계약이라고 하는데 민법이 정하니까 전형적이잖아요. 그게 14가지였어요. 근데 14가지였는데 최근 들어서 계약 중에 어떤 계약들을 되게 많이 하냐면 여행 계약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럼 여행 계약은 민법이 정하지 않았는데도 당사자가 합의하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전형 계약이 아니라 비전형 계약인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걸 개정하면서 여행 계약을 민법에 포함시켰어요. 그럼 이제 비전형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전형 계약이 된 거죠. 근데 요즘에 리스 계약 많이 하잖아요. 리스 계약은 민법에 없어요. 없어도 합의하에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은 자유롭게 하는 거고요. 근데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할 때만 한다라는 거죠. 교재 잠깐 보세요. 131쪽에서 132쪽에까지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게 법률행위의 개념 봤고요. 그리고 이제 법률행위의 종류를 봤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뭘 좀 볼 거냐면 법률행위 요건인데 성립요건하고 효력요건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 개념을 봤는데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세 가지가 필요해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법률행위를 하려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성립했다고 해서 모두 다 유효한 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려면 다시 효력요건을 별도로 갖춰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알고 가실 개념 두 번째. 아까 꼭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뭐 있었어요? 법률행위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의사표시. 첫 꼭 아셔야 되고 두 번째 개념으로 뭐냐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 흠결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성립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불성립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부존재. 왜 이 하나만 한 소리를 하냐면 성립요건을 못 갖췄을 때 그 법률행위가 무효이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라는 개념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 일단 뭐는 됐을 때 성립요건은 갖췄고 효력요건을 못 갖춰야 무효인 거고요. 성립요건을 못 갖추면 이건 무효가 아니라 아예 없는 거예요. 부존재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드셨어요? 그래서 무효라는 말 또는 좀 이따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취소한다는 말은 최소한 언제 이후에만 쓸 수 있는 거냐면 성립된 이후에만 쓰는 거예요. 우리 시험 얘기 한번 나왔어요? 아직 우리 공부 안 한 거지만 용어를 가지고 한번 이해해 보세요.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이는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전에는 문제되지 않는다.
OX. 다시 한번 말할게요.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 추이는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전에는 문제될 수 없다. 맞는 거죠. 제가 지금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효. 무효라는 것은 성립되기 전에는 논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불성립이 되는 것이지 무효가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유효하려면 당사자가 있으면 성립이 되는데 유효하려면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목적이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그리고 의사의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효력 요건이야. 그래서 효력 요건을 몇 가지 좀 보시면 첫 번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건 세 가지 능력인데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말해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모두 완전히 갖춰야만 완전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권리 능력은 뭐냐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능력이 권리 능력이야. 그러니까 자연인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 능력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 2살 먹은 아기. 2살 먹은 아기는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권리 능력은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겠죠? 예. 아까 제가 사람은 출생하면서 권리의 주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2살 먹은 아기가 부동산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권리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 능력은 이게 법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말하는데 의사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의사 무능력자라고 불러요. 의사 무능력자. 그러니까 의사 무능력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아기들 있죠. 사물을 변별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 의사 무능력자고요. 또 누가 있냐면 술에 만취한 자. 술에 만취하면 제정신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의사 능력이 없는 걸로 봐요. 또는 뭐 대표적으로 미친 사람, 광인들. 그러면 의사 무능력자들은 존재할 수 있는데 의사 무능력자가 예를 들어 법률 행위를 했다. 매매 계약을 하면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건 무효로 봅니다. 이건 법률의 규정은 없지만 학설이 일치하여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무효로 봐요. 그러면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야? 아니, 무효를 논의하는 건 성립 다음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무효라는 건 성립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 근데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제한 능력자라고 불러요. 예전에는 행위 무능력자라는 말을 썼는데 법률을 개정해서 제한 능력자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세 부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세 부류가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는 잘 아시죠? 몇 세 미만이 미성년자예요? 만 19세. 만 19세 미만의 자가 미성년자가 되죠. 예전에는 20세였는데 우리나라가 미성년자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외국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해도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이제 19세로 낮췄고요. 피한정 후견인은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던 사람이냐면 한정치산자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아직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다른 법은 아직도 한정치산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피성년 후견인은 금치산자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용어를 보면 의미를 알 수 있었는데 치산이라는 게 다룬다는 거죠. 재산을 다루는 거예요. 재산 다루는 걸 어떻게 시켰어요? 상태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재산 다루는 걸 한정시켰고요. 얘는 어떻게 재산 다루는 걸 금지시킨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얘가 상태가 좀 더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법을 개정해서 용어를 한정이란 말 들어갔어요.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더 안 좋은 사람은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이 있다면 누구를 말하냐면 피성년 후견이죠. 이렇게 이제 제한 능력자는 우리 민법이 세 부류로 정해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근데 이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합니다. 그럼 얘는 법률행위가 어떻게 되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야. 그러니까 의사무 능력이랑 제한 능력이 있으면 누가 더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쉽게 생각하세요. 미친 사람하고요. 미친 사람하고 미성년자하고 누가 더 상태가 좋을까요? 미성년자죠. 그럼 누가 더 안 좋은 거냐면 의사무 능력자. 의사무 능력자는 아예 뭐라고? 아예 무효화시키는 거고요. 제한 능력자는 무효가 아니라 뭐 한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소할 수. 그럼 취소는 아직 안 했으면 현재는 유효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중에 무효 취소 평가하면 공부할 텐데 법률행위가 성립이 됐는데 무효라는 것은 성립은 됐는데 처음부터 아예 효력이 없다. 이게 무효예요. 무효. 근데 취소라는 것은 취소 안 하고 있으면 일단은 뭐예요? 일단 유효. 그러니까 완전한 유효는 아니니까 세모예요. 세모인데 여기서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게 되면 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림 그린 것처럼 취소하면 취소 시부터 무효라는 거예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소구표가 있다는 거예요. 소구표. 소구표라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으로부터 가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소구표.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있으면 장래효 추구표라고 하는데 우리 소급한다는 말 쓰잖아요. 거슬러 올라가서 행위 당시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루겠다. 그럼 취소를 하고 나면 뭐랑 같아져요? 무효랑 같아지는 거예요. 취소하고 나면. 그래서 무효 개념, 취소 개념을 봤고요. 그리고 이때 이 능력과 관련되는 무효 취소의 효력은 소위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 능력과 관련되는 무효 취소는 거래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모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제3자가 보호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제3자가 보호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유라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가 을이 다시 병에게 팔아서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럼 현재 소유자는 지금 누구로 돼 있는 거예요? 병이죠. 근데 이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됐는데 어떤 이유로 취소가 되냐면 얘가 18세 미성년자라서 취소가 되는 거야. 그럼 얘한테 취소를 했어요. 그럼 이 취소의 효력은 상대방이었던 을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절대적이니까 얘한테도 주장할 수 있죠? 그럼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절대적이라고 하면 제3자가 보호돼야 안 돼요? 보호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복귀가 되냐면 갑에게. 그래서 이런 소수자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민법의 지도 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약자 보호를 우선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보호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권리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자, 능력은 우리가 입문 과정이지만 심화 과정 가도 이거 이상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공식적인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개념만. 능력은 세 가지예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없으면 뭐라고요? 무효. 제정신 아니니까 미쳤으니까 무효고, 그리고 제한 능력자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률행위 목적이 확가, 적사 네 가지를 갖춰야 돼요.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얘네들이 무슨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확정할 수 없다면 무효가 되고요. 그리고 가능해야 돼요. 불가능을 목적으로 하면 역시 무효고, 그리고 적법성을 갖춰야 돼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위반되면 무효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되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자, 지금 간단하게 적었지만 오늘 세 번째 시간부터 다음 주까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게 돼요. 중요한 내용들이죠. 화가적서를 갖추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고 의사의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이게 효력 요건. 교재로 보시면 133쪽에 성립 요건, 유효 요건 나와 있죠. 유효 요건의 괄호 1, 2, 3번을 지금 본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박스 안에는 그 능력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안 보셔도 돼요. 이게 시험범위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이해하셨으면 돼요. 미성년자는 19살 미만,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 개념만 보시면 되고, 맨 밑에 이제 목적이 나오죠. 화가적사 나오는데 목적부터 좀 쉬었다가 보시죠.